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닐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도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3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가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에.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예.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60살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뭐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고 해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노후 준비와 자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들 다들 많으시죠? 먼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세대는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세였고 자식도 많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눈치를 본다면 다른 자식 집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고 자식은 많아야 한 2명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큰아들 집에서 눈치를 본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늙어서 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 사랑의 진정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식 사랑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자식들도 지금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팍팍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한다면 자식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자식 사랑이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여럿 낳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 보험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식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국에서 온 많은 기러기 아빠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조기 교육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커서 독립하게 되면 결국 부부만 남게 됩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소원해져 있다면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자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효도를 할 거야라는 걱정은 이제 접어두세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젊어서 희생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면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부부가 자식을 위해 따로 살면서 노후에 다시 함께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살면서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결국 노후에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면 결국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노후를 위한 저축과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식이 자라는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모님은 다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조금 줄이고 남은 삶을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졸업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고 부부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10억, 5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에 접어들어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산에 맞춰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노후 자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복의 조건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던 것을 100% 이루었다면 행복 지수는 100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때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비교를 할 때 너무 위를 쳐다보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교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배려는 곧 나눔으로 이어지며 이 나눔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깍두기가 맛있다고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일확천금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으신가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가진 돈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박해 보이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입을 닫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이 많으며 밥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돈이 많지 않아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절친을 맺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돈뿐만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경지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자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덕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산이든 지식이든 남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주변을 보면 명품 옷을 입었는데도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산 옷인데도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를 보면 정말 격이 느껴집니다. 어렵고 난해한 언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철학이 실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언어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외모를 봐도 화장을 깊게 하지 않았지만 살아온 인생이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귀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고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중요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건강관리가 나이 들어서 필요하냐면 많은 돈을 벌었지만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데 성공했지만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빠져나가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마주치면 정상이고 남아돌면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다 쌓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근육 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근테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건강관리를 하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관리를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기립근이 풀어져 항상 구부러져 있죠. 허벅지를 보면 건강관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행복이 허벅지 두께에 정비례하고 허리둘레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배가 나와 있고 허벅지가 얇아져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를 외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즉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고생 끝에 통증만 옵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지 않던 것을 2배로 늘리면 전혀 다른 인생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살, 즉 뱃살은 내장지방이고 대사증후군의 원흉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병의 원인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자목이 생기고 뱃살이 나오게 됩니다. 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기립근을 세우면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오래 의자에 앉아 있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근육도 느슨해지고 뼈도 이상해집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산책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밥을 가장 빨리 먹는 나라는 한국일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먹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30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30분도 긴 시간으로 여겨지고 15분 이내에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빨리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료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곱씹어서 먹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가공된 음식, 예를 들면 소시지나 패스트푸드를 빠르게 먹는 것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중심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식사하며 탄수화물을 줄이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곱씹어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마음을 긁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반응보다는 대응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하면 상대방도 스스로 반성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하고 학습자형 질문을 던져서 주어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외부로 던지며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방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문제와 싸웁니다. 사람과 싸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리적인 패배감만 느끼게 됩니다. 반면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죠.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된 채 살아가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가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약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 맡기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행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혹은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스스로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은 언제나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혼자 있을 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행복은 더 깊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감정은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보세요. 독서, 취미생활, 운동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감정 관리와 자기 성찰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은 여러분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를 명상에 할애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감정을 더 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이나 행복 연구자들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존중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꼭 혼자 보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점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외부의 어떤 영향도 여러분의 행복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연결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연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친구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러한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말씀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거나 친구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되며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깊은 공허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사회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지만 실상 외로움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성공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공허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 내면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으며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욕구와 갈망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성찰의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나쳐버린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대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깊이와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내면의 공허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로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내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하느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키워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으며 이는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과도한 경쟁, 물질적 가치의 강조 등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원인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 만연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SNS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쉽게 연결되지만 이러한 연결은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 독서, 창작 활동 등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감내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이며 진정한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외로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 성서 읽기 등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이며 이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성숙과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때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고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 고독감에서 자신의 삶의 끈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연구가 15년 전에 시작한 연구인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엄청난 연구 결과를 연구 책임자가 단 한 줄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인생 성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즉 사람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연구는 굿워크 프로젝트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미아이 칙센트미아이 교수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 교수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합동 연구입니다. 각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인데 합동으로 협력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요?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동료와 공동체에 협력하고 기여하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겠죠.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사생활의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은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도 은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고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갖춘다는 것은 결국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한두 명의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이미 실천한 사람들을 알고 모델로 삼는다면 그렇게 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닮으려고 노력하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롤모델이고 멘토인 것입니다. 멘토는 꼭 옆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역사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말을 너무 새롭게 생각하지 말고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스승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인간관계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와의 연결을 뜻하죠. 일과 사생활의 조화는 가족과의 연결을 뜻합니다. 멘토는 관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싶다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반면에 편안할 때 시야가 확 넓어져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뉴턴의 법칙이나 유레카의 순간이 언제 벌어졌나요? 사과나무 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목욕하다가 튀어나온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할 때도 가장 편안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 시야가 넓어지고 트여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거리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강하면 계속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 깨지거나 상대방을 무시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좀비처럼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깨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물리치려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인함의 강은 강할 강이지만 이는 질기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유연함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고무공처럼 순간적으로 찌그러들더라도 금방 본래의 둥근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되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자녀의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다져줘야 합니다. 안전한 보금자리와 충분한 보살핌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은 불안감과 불신감에 매우 취약해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금자리, 보살핌, 양육, 지지, 지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 고맙고 세상에 고맙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지녀야 할 역량입니다. 한국 속담에 답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현대판으로 각색하자면 스트레스에 치여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려면 정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들락날락하며 있다가도 없다가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정신이 완전히 집중됩니다. 정신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것을 주목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악용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뉴스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집중하고 보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지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둘째, 쾌락을 주는 것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임, SNS, 홈쇼핑, 수다입니다. 정신을 그런 곳에 쏟을 때는 그 순간이 즐겁고 재미있고 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소비적인 활동입니다. 그 소비적인 활동을 할 때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정신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생산적이지만 정신이 썩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1억이 생기면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생기면 100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정신을 집중하면 삶이 매우 고달파집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디에 정신을 집중해야 할까요?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중하다는 의미는 귀중하다는 말,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가치를 담은 한국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마움입니다. 우리는 이 고마움의 역설을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기에 아무도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슬프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고마움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존재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고독을 볼 것인가, 고마움을 볼 것인가. 세상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정신 차린 상태가 될 수 있고 정신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맙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더욱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마움의 역설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